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추대했습니다. 최룡해가 2인자로 자리를 굳힌 가운데 김영철, 최선희 등 기존 대미 협상 라인도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몸 길이가 1m에 달하는 대형견이 사람을 기습 공격해 남성의 중요 부위를 물어뜯었습니다. 최근 연이은 개 물림 사건에 반려견의 입마개 사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한창이지만 정작 배달 음식엔 일회용품 투성입니다. MBN 취재 결과 배달 배송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건 문제가 없다고 세계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일본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건 이례적인 겁니다. 나흘 전 미국에서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조 회장은 마지막 유언으로 가족들이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나타냈지만 그러면서도 그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도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t could happen.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ve never said it would be. 더불어 남북미 회담 또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3자 회담 성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 만남의 사전 작업 역할을 할 남북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확인한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협이나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나 인정해 줄까 하는 거였죠. 하지만 금강산 관광도 안 된다. 대북 제재도 그대로 유지. 변한 건 없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가량 북미회담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재개에 앞서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적절한 시기로만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피실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향성에서 한미 동맹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벌 오피스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열렸는데
대통령 내외가 여기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학생들을 만나 K-팝을 홍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나와 환한 표정으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맞이하더니 이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타원형 구조의 이름을 딴 오벌 오피스로 이동한 건데 미국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오벌 오피스 연설이 등장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내외가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 내외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측의 파격적인 환대는 퍼스트레이디 오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989년 김옥숙 여사와 바버라 부시 여사 이후 30년 만에 한미 퍼스트레이디 단독 오찬을 가진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우호 관계를 가진 국가 정상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예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학교를 찾아 K-팝 등 한국 문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밴드는 어떤 밴드인가요? 음악 밴드. 그룹 BTS. 김 여사는 방탄소년단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잘한다며 한국말 배우기를 권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진짜로 다시 만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건지 말이죠.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유심히 들어보면 다소 애매합니다.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부분 타결식, 즉 스몰 딜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노이 핵談判 때처럼 일괄 타결, 빅딜을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방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면서 그 기준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 재개의 진전을 시사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며 두 정상의 3차 정상회담 구상은 오락적 가치를 뺀다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비영리재단 플라우 셰어 스펀즈 소속 캐서린 킬러 연구원은 대화 재개 추진 측면에선 좋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기엔 약했다며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실무회담과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 부부 동반으로 초대를 받았고 30년 만에 한미 정상 부인들이 단독 오찬도 했지만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는 어찌 될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는 눈이 갈리고 있습니다. 주 기자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성과를 보려면 한미 정상회담의 이번 목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스몰딜의 단계적 이행과 미국이 말하는 빅딜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이견을 좁히는 게 목적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는 스몰딜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d have to see what the deal is.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한과의 대화 여지는 열어뒀다는 부분에서는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을 따로 만났단 말입니다. 사실 좀 급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뭐 2명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대거 나중에 또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긴밀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정상회담은 출발하기 전에 1분 1초까지 일정을 먼저 정한다는 지점입니다. 네. 즉 우리 측이 문재인 대통령 측이 실무진과의 만남을 사전에 용인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측은 북미 대화에 직접 나서는 실무진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용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그 단독 회담이 2분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역을 빼면 1분입니다. 이거를 미국 측이 그렇게 짰다는 말도 있던데 그러면 미국이 우리 측을 일부러 좀 피한 거냐라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측을 피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정상회담을 잡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여기에는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단독회담이 29분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에 무려 27분 정도를 쓴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교착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분의 단독회담이라도 용인을 한 것이고 실무진도 만나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회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국민 상원에 회담을 잘 마쳤다며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하듯 남북 대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we are discussing certain humanitarian things right now, and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I think you have to be okay with that. And South Korea is doing certain things to help out with food and various other things for North Korea. 예,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언론 발표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서 질의응답을 한 것을 기자회견으로 한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 발표문이 없다는 대목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미 대화의 동력입니다. 북미 대화를 논의하러 가서 한미가 무언가를 합의해서 발표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좀 맞진 않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대화를 하자라는 의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북이 좀 먼저 만나본 다음에 우리에게 뭘 갖고 와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과연 대화에 응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이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그걸 갖고 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북한이 대화에 나설까가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요. 네네. 일단 언제가 됐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곧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1, 2년을 놓고 보면 북한은 제재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해서 아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던 원상갈마 같은 것도 자꾸 완공기한이 늦어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테고 의미 있는 날짜와 장소여야 할 겁니다. 네. 때문에 지난해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던 판문점에서 4월 27일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벌써부터 이낙연 총리가 대북 특사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네, 일단 네.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사꾼 같습니다. 한국이 많은 무기를 산다고도 했습니다. 방위비 관련해서 우리에게 뭔가 압박을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번 방미에서 우리는 또 얻은 거는 별로 없이 무기만 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를 압박했다라는 대목은 좀 읽힙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질문을 받고는 한미 관계는 특별하다며 한국이 엄청난 군사 장비를 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꿈의 전투기라고 하는 한 대당 1,000억 원에 달하는 F-35A 스텔시 2대를 도입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적어도 40대는 더 들여올 예정이고 네. 지난해에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미국 보잉사의 해상 초계기를 6대 사기로 했습니다. 향후 방위비 협상 등을 앞두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돈도 쓰는데 우리도 좀 얻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에선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추대되고 대외적 국가 원수 자리에 최룡해를 앉혔습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를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서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반으로서의 권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초대 제1부위원장은 물론 김영남이 맡았던 대외적 국가수반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맡아 명실공히 2인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국무위원회는 제1부위원장 자리가 신설이 됐고요. 위원이 증가되는 등 지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경제사령탑인 내각총리 자리에는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깜짝 발탁됐고 기존 총리였던 박봉주는 당중앙위원회 경제담당 부위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김정은 집권 2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최선희입니다. 국무위원회 처음 오른 것은 물론 외무성 제1부상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거든요.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한때 숙청설이 나돌았던 김영철과 리수용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존 외교팀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팀으로 계속 가겠다는 의미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며 최선희를 기존 외무성 부상이 아닌 외무성 제1부상으로 표기했습니다.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관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차관보에서 한 단계 승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관급은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위원회 후보위원도 거치지 않고 올랐으며 국회 상임위격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회도 선임됐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입니다. 한때 숙청설이 돌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물론 리용호 외무상도 국무위원회 위원을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기존의 대미 협상 라인을 통해 북미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국무위원을 보게 되면 외교 분야 담당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외교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지만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김혁철, 김성애 등은 거론되지 않아 실무 라인에서는 문책성 인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국회가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여당이 이미선 후보자도 함께 철회해야 한다며 회의를 거부했거든요. 한국당은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데 여당이 막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문형배 후보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하자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스스로 이것을 결정한 것인지 정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오다를 받고 이렇게 된 것인지. 야당은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지키려고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집권 여당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회의를 방해하고 채택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이 없는 만큼 이 후보자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죠. 그런 점이 공직자 부적격 사유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입니다. 야사당 모두 이미선 불가론을 내세운 가운데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금융당국 조사 의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을 팔겠다고 했던 이미선 후보자가 오늘 주식 약 6억 7천만 원가량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MBN과 만나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자진 사퇴의 뜻이 없다는 뜻이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당초 주식 처분 의사를 밝히지 않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조건부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6억 7천만 원어치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MBN 취재진을 만나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팔았겠지. 그걸 일부만 팔고 그렇게 했겠는가. 부인은 주식 거래 내용을 몰랐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도 다음 주 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 논란을 두고 일각에선 공직자윤리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와 주식 백지 신탁 의무자를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면서 이 후보자 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직무 성격상 직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 폭을 현재보다 많이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뿐 아니라 투기 논란이 자주 제기되는 부동산의 백지 신탁 제도와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틀 전 경기 안성에 이어 부산에서도 대형견이 사람을 기습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의 중요 부위를 물어 중상을 입혔는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큰 개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앞에 있던 개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달려듭니다. 신체 중요 부위를 물린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대로 딱 쓰러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일단 저는 급박한 상황이고 5분 동안 제가 바닥에 엎드려가서 이제 봉합 수술을 받은 남성은 비뇨기과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개주인은 양손에 대형견 2마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목줄은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을 공격한 개는 올드 잉글리시 쉿독으로 몸 길이 95cm, 몸무게가 45kg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전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쫓죠. 당연히 무섭죠. 쫓기는 개들도 앙 하고 달라들면 막 무서운데 이딴하게.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대형견이지만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대형견이면 입마개를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론자들은 개가 크다고 다 사나운 게 아니다. 또한 무조건 개의 입을 막으면 개가 스트레스를 받아 더 사나워진다고 주장하거든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맹견은 도사견, 로트바일러 등 총 5품종입니다.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는 대형견이지만 성격이 온순해 위험한 품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견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입마개 논란은 지난 2017년 가수 최모 씨의 반려견에 물린 사람이 숨지면서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몸 높이 40cm 이상이면 입마개를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동물 보호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고 40cm 이상이면 전부 입마개를 채운다.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작은 개들이 더 공격성이 강하고 물림 사고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렇다고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모두 6,800여 명입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도 반려견이 입마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훈련을 해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배우 최민수 씨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합니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취재진의 무선 마이크까지 직접 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올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일방통행길이 끝나고 3차선 도로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진로를 방해한 차량을 추월해 갑자기 멈춰서 보복 운전을 했고 피해 운전자에게 욕까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법정에서 상대 차량이 먼저 차를 긁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추월해 정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 피해자 측은 피해자 차와 최 씨 차가 부딪힌 사실이 없다며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와 사고 차량 정비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다음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지목한 연예인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 영상 유포 의혹, 지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검찰로 가기 전 황하나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연예인이 누군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과 3월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연예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로 보낸 혐의 내용에선 황 씨가 말한 최근에 마약 투약 혐의를 뺐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해당 인물로 거론된 가수 박유천 씨는 다음 주 초쯤에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황 씨가 지인의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불법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그간 승리는 윤 총경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 총경이 밥값을 냈다,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골프 비용은 다 승리 측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가수 승리는 언론 인터뷰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윤모 총경과 재작년부터 식사만 4차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결제는 모두 윤 총경이 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경찰도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윤 총경이 함께한 자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대표와 윤 총경이 따로 본 자리까지 계산하면 식사 자리는 모두 6번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최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유 전 대표가 이 중 식사 비용을 2번 결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모두 윤 총경이 냈다는 승리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승리가 참석한 서울 소재 호텔, 일반 음식점 등에서 유 전 대표가 식대를 2번 지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유 전 대표와 윤 총경이 같이 한 2번의 골프 회동 라운딩 비용은 모두 유 전 대표가 낸 정황도 이미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접대 정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총경에 대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승용차로 금은방에 돌진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금은방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금은방 강화 유리문을 살짝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후진을 하더니 이번에는 금은방으로 돌진해 유리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부서진 출입문 셔터 사이로 재빨리 들어갑니다. 불과 15초 동안 4,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머리 위주로 가져갔어요. 생각 당연히 안 좋죠. 차를 타고 도주한 남성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부직포로 번호판을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 김제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지만 이미 남성은 도망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동일한 수법 조회를 통해 20대 남성을 유령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휴대폰 끄고 잠적했기 때문에 얘가 전과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검거인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경찰은 2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조그만 폭우에 정박한 소형 어선의 엔진만 골라 훔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백만 원짜리를 고물상에 10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폭우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다음 날 훔친 물건을 팔러 한 가게를 찾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눈치챈 해경이 한 폐가에 들어서자 소형 어선에 쓰는 모터 엔진이 발견됩니다. 현 시각 4월 8일. 며칠 전부터 인적이 드문 폭우를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 이처럼 나사 몇 개를 풀어 불과 5분 만에 엔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 달 전 새 엔진을 장만했던 어민은 엔진을 도둑 맞은 것보다 조업에 나서지 못해 울상입니다. 이거 빨리 이제 내저 허가 내가지고 낚시라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실어 가버려 놓게 뭐 어쩔 수 없죠. 30대 일당 3명은 지난 한 달 사이 목포와 진도 등 서남해안을 돌며 엔진 10대를 훔쳤습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엔진을 고작 10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일당들은 10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유흥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해경은 상습절도 전과가 있던 2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플라스틱 컵이 사라지고 마트에선 비닐봉지 한 장 사용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요즘 같은 음식을 판매하는데도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배송업체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그야말로 물 쓰듯 쓰고 있습니다. 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서울 시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배달원들은 하나같이 배달통에서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음식 가짓수대로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숟가락 등 비닐봉지엔 일회용품이 한가득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업체에서 생선과 달걀 등 총 8개 식품을 주문하니 박스 3개가 배달됐습니다. 일부 식품은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됐고 깨지기 쉬운 병은 비닐 완충제로 둘둘 말렸습니다. 포장된 바나나는 스티로폼 재질의 싸개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샀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품은 종량제 봉투 하나지만 배송 서비스에선 포장재 등 일회용품 9개가 추가로 사용됐습니다. 마트에선 속비닐 한 장 쓰기도 어려운데 배달 배송업체들은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100만 명도 안 됐던 배달앱 이용자는 지난해 2,500만 명까지 늘었고 배송 서비스 주문액은 3년 새 4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은 세계 2번째, 생활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합니다. 정부가 올해 초 포장재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지침일 뿐이어서 사실상 지키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배달업체는 일회용품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규제를 통해 갖고 강화해야 되는 거고 전문 배달업소들이 공동 용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하고 세척 소독을 해서 그 이제 각 음식점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전국의 재활용 쓰레기산은 235개. 자고 나면 생기는 쓰레기산을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3층 이상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완강기 같은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관리 부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졌습니다. 건물에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2년엔 경남 거제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완강기로 대피한 남성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완강기는 2층부터 4층까지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와 3층부터 10층까지의 헬스장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주로 큰 창문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강기의 위치나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불 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완강기의 관리 실태는 어떨까? 소방 관계자와 함께 현장 점검해봤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4층 높이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를 측정해보니 완강기의 규격은 맞지 않았습니다. 12.8m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지상까지 높이가. 그러면은 로프가 12m이기 때문에 0.8m가 모자라요. 지상까지. 그러면 0.8m는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여유 있는 로프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완강기가 정상적으로 시공된 곳의 나사는 완벽한 고정 상태를 보이지만 부실 시공된 곳은 나사가 손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최근 소방서의 점검을 받은 곳을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 설치된 완강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관한 뚜껑은 사라졌고 담겨 있어야 할 로프는 풀려져 있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해놔. 어떻게든 그때만 면피하려고 그래. 징계 먹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야 돼. 화재 시 생명줄 역할을 하는 완강기의 철저한 관리와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며칠 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당장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협의회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우익 성향의 집회가 같은 곳에서 열립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4년 8개월간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세월호 천막이 기억안전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오고 가는, 그러면서 다시 세월호를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시관 한쪽 벽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영정사진 대신입니다.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이 일부 우익 세력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인데 대한애국당이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지우려고 하는 저분들은 생명의 존엄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5년간 비통한 시간을 견뎌야 했던 유가족들과 같은 곳에서 집회를 예고한 우익 세력이 자칫 충돌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주식 투자의 신, 미선 로저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에 빗댄 말입니다.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올인하는 배짱에 공시 전 기가 막히게 사고 팔아 수익을 냈으니까요. 논란이 일자 오늘 후보자의 남편이 직접 나서서 내가 다 했다며 변호를 했습니다. 아내는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앱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남편의 해명이었죠. 급기야 이 후보자는 오늘 논란이 된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도 자신의 아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보유한 주식을 조건 없이 다 처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판사도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또 단지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후보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거래는 없었다는 이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주식 거래를 했다, 안 했다, 재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는 거죠.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주식 거래는 다 했다에 이어 배우자가 나서서 해명까지 해주는 모습에 헌법재판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이 더 의심스럽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는
타인의 삶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지난 행적을 심판하려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비슷한 이유로 중도 낙마했던 거고요. 이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의혹의 눈초리에 억울해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일본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는데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무엇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걸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3년 강화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다른 나라와의 차별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일본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일본 원전 사고의 잠재적 위험과 같은 특수성을 파고들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례 없는 판결로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한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입 규제 완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나흘 전 미국에서 폐 질환으로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조 회장의 빈소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가족들끼리 잘 협력하라는 조 회장의 유언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운구를 실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른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조원태 사장은 앞으로 가족들과 협의해 일을 처리하겠다며 조양호 회장의 유언을 일부 전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깊은 애정을 보였던 에어버스 A380 기종이 조 회장의 마지막 비행을 함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고인의 시신은 운구 차량에 실려 빈소인 서울 신촌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빈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실무적인 지식이 상당히 밝으셨던 일에 관한 기억이 많습니다. 그냥 안타깝습니다. 고인께서 우리 한국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조 회장의 장례는 한진그룹장으로 5일간 치러지며 오는 16일 발인해 경기 용인의 신갈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대한항공에선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고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매각 이슈가 있고 국내 양대 항공사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경영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기관들의 공매도가 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주워 담는 모양새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채권단이 사실상 금호그룹 오너 일가의 퇴진을 종용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협의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걸 조금 지켜보시죠. 아시아나항공은 이틀 연속 급등세를 기록했고 자회사인 에어부산 등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한진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확대 기대감에 한진칼 우선주는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고 다음 주 월요일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 가치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만큼 이 같은 주가 급등세는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뒤쫓아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공매도를 평소보다 30-40배 늘리며 하락을 점치고 있는데 개인만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그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경영권 변동 등의 정보에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병원에서 암인가 확인을 하려면 먼저 암이 아닐 경우에 진료비를 내고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나머지 진료비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면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빼돌린 병원이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에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때마다 다릅니다. 암 판정이 나면 환자는 검사비의 5%, 암이 아니면 20%를 내야 합니다. 암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은 우선 진료비의 20%를 받고 암이 확인되면 15%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의 원무과 직원 2명이 이런 환불금을 빼돌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낸 뒤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그 사람 찾아간 것처럼 해서 그 돈을 빼돌렸다. 그 사람들이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4년간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환불금은 수억 원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되는 대로 직원 2명을 소환하고 필요에 따라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밀 문서를 대거 폭로한 위키리스크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7년의 도피 끝에 영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산지를 기소한 미국은 즉시 송환을 요구했지만 어산지 측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백발의 남성이 경찰들에 둘러싸여 끌려 나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줄리언 어산지가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도피 생활 7년 만입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 관련 보고서 등 기밀 정보 70만 건을 빼돌린 뒤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하면서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어산지를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던 미국은 즉각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위키리크스를 두둔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어산지가 체포되자 입을 닫았습니다. WikiLeaks, I love WikiLeaks. I know nothing about WikiLeaks. It's not my thing. 어산지 측은 미국의 송환 요구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fighting extradition and he'll be brought before the court again within the next month. 영국 법원의 미국 송환 요청 관련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를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는 7%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 중인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WK리그가 다음 주 개막합니다. 올해는 프랑스 월드컵도 열리는데 월드컵 훈풍이 국내 여자 축구 리그에도 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WK리그는 8개 팀이 28라운드 모두 112게임의 정규 시즌을 치릅니다. 팀들의 공통 목표는 타도 인천 현대제철. 인천 현대제철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한 WK리그의 절대 강자입니다.
체계화된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챔피언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심찬 시즌 출발을 알린 WK리그지만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열린 28라운드 전체 관중 수는 3만 3천여 명으로 경기당 3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평균 관중 5,400명을 기록한 K리그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팬분들도 저희 경기랑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해도 좀 이렇게 광고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항상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고무적인 건 최근 열린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국내 평가전에 15,000명이 넘는 관중이 찾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해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여자축구 관중석에도 봄바람이 불지 기대의 대장정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나 유럽 프로축구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액수가 꼭 활약과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티모어가 2점 차로 뒤지던 8회 1사 1, 2루 상황에서 크리스 데이비스가 꼼짝도 못하고 삼진을 당합니다. 착잡한 표정의 데이비스. 벌써 61타석 연속 무안타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인 57타석 무안타를 갱신한 데이비스의 연봉은 약 262억 원에 달합니다. 2015년 4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이듬해 7년간 총액 약 1,840억 원에 볼티모어와 계약한 데이비스는 이제 메이저리그 대표 먹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산체스도 대표적인 먹튀 중 한 명입니다. 메시 없으면 산체스가 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빼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산체스의 주급은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리그 17경기 출장에 한 골에 그친 산체스는 잦은 부상에 출전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는 결국 가레스 베일과 작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호날두로 기대를 모으며 2013년 약 1,300억 원의 몸값에 이적한 베일. 하지만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활약으로 잦은 실망을 남겼고 잉글랜드 복귀 등 각종 이적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주말인 내일 막바지 봄꽃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 청주와 전주 20도까지 오르며 평년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을 따라서는 내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올봄 유난히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토요일과 정반대로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우박까지 떨어지며 요란스럽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6도, 대전은 5도 안팎에서 출발하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 산지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휴일에는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봄맞이 행사도 많이 개최될 예정인 만큼 피해가 없도록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중국에서 무려 14년간 남몰래 수십 명의 치료비를 내준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고 병든 사람을 돕는 부모님을 보면서 본인도 의사가 됐고 대신 내준 치료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명절 때 고향에 못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남몰래 한 선행이죠. 남몰래 한 투기로 욕을 먹는 우리 사회 일부 지도층들은 이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